이어 만나볼 세션은 스생컨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세션입니다. 저희 스월은 생태계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생태계 흐름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짚어주실 스생컨의 호스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들 집중해 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분이군요. 반갑습니다. 10년을 준비했는데 올라온 건 처음인 것 같고, 제가 요 세션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항상 첫 번째 그 연사로 우리 글로벌 생태계를 조망해 주시는 분이 두세 분씩 올라오셨었어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주로 오셨고, 오늘 박준성 대표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들었고 이제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뭐 의도를 금방 파악하시겠지만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빈사 상태에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뭐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세션은 세 꼭지로 나눌 건데요. 그 앞에 두 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HR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 속에 HR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적어도 원인은 아니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센터장이 없어서 한국 조망을 못했기 때문에 2년치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이나 24년이나 별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2년도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너무도 잘 아시는 이제 페드의 고금리, 그러니까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코로나 때문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수습하느라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렸던 것과, 그리고 22년 가을에 오픈 AI가 챗 GPT를 풀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이죠, 1억 유저가 그 등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숙하신 그림이겠지만 그 21년에 정점을 친 투자 그 금액이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거나 약간씩 이제 그 투자 주체에 따라 좀 다른데, 밑에 나와 있는 다크 네이비 색깔은 저거는 이제 우리 창투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블루 그레이 블루라는 거예요. 블루 그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저 색깔은 이제 신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굳이 저기다가 화살표를 표시한 이유는 장이 변할 때 창투사와 신기사의 투자 패턴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신기사가 좀 더 예민합니다. 좀 더 늘어날 때 빨리 늘어나고 줄일 때 빨리 줄이고, 그리고 엊그제 이제 중기부 발표하신 거 보니까 24년, 25년 1사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정도 신기사가 잘해서 투자 금액이 올라갔다는 걸 보면서 그쪽은 지금 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공공 데이터니까 보시면 다 알지만, 정책 쪽에서 모태와 성장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는 이 스타트업 쪽에 돈 내겠다는 의도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드디어 작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조성된 펀드액이 더 작은 이런 해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예인데요. 거의 한 10년을 보면 항상 사람들은 펀드를 더 많이 조성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펀드가 조성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 그냥 심플하게 돈값이 비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게 스타트업 같은 데 이렇게 투자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챈 건가? 약간 저도 그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언론은 뭐 계속 우리 동네 계속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체 기형 분쟁이 증가한다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진우 씨가 작년 가을부터 신한캐피탈이 우리 집 차 앞 들어왔다, 뭐 이런 계속 쓰고 사회 문제화되고, 뭐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1심이 이제 뭐 재판을 했다고, 6월 말에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지능이 한 10 정도 올라갔죠, IQ가. 신기사와 창투사가 다르구나. 이게 우리는 똑같이 투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채권을 추심하는 방식, 회수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는 여전히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을 논하는 것은 그 고의나 중과실
그런 어떤 조건을 더 다는 거에 비해서 신기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갚으면 개인한테 따라가겠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2번, 3번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 매우 익숙하게 보았던 조항이죠. 상장 직전에 우리가 투자할 때 이거 앞으로 24개월 내에 20개월 내에 투자 상장 안 하면 내지 엑싯 못하면 네가 이런 페널티를 물어라. 이게 법정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계속 패소를 연달아 하고. 그런데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는 GP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라이트오프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규정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다가 약간 딜레마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운 라운드도 뭐 예상대로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운 라운드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 게 우리나라고 이쪽에 그 벤처 펄스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쭉 근 게 20% 선인데 우리나라가 대개 10% 언더로 있던 나라예요. 다운 라운드는 그 색깔로 보면 좀 진한 까만색에 가까운 게 다운 라운드고 그 위에는 이제 같은 금액일 테고 위는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는 미국은 아직 20% 쪽으로 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운 라운드가 5개 중에 하나니까 다운 라운드 받고 싶은 창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참다 받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만 해도 5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분위기가 흉흉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도 다운 라운드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다운 라운드가 성립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 저희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CVC 투자 금액이 좀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투자 금액의 30%, 33%? 그러니까 30%대를 유지한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이 여기 없군요. 글로벌이 한 20%대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CVC가 많은 나라인데 이제 요 장표를 보여드리는 그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작년에 대기업이 거의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3년 대비 반. 그럼 전년은 많이 했냐? 아니, 그 전해보다 또 안 한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빈자리를 그래도 중견 기업이 메꾸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실 대기업이 풀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수준과 대기업이 원하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과 미스매치가 난 게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중견 기업은 오히려 스타트업을 그 어떤 전략 파트너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눈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 혼란이 하나 큰 게 떨어지면서 더 어려운 일이 생겼죠. 트럼프 사진은 제가 조그맣게 넣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정치적 불안정이라서 지금 뭐 스월뿐만이 아니라 코스포 벤처협회 다 같이 정책 자료 좀 만들고 대선 캠프에 들어갈 공약집 준비해 가지고 국회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으나 사실은 지금 스타트업 쪽의 그 이슈는 AI가 다 가져가 버렸죠. 솔직히 말해서 AI 이야기를 하지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만나겠다는 대선 주자도 물론 없고 이제 약간 부자 몸조심하는 쪽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쪽은 뭐 굳이 우리가 뭐 이런 약간 그래서 이것까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상을 한번 훑어봤고요.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과 우리나라는 비대칭 브레인 드레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칭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미국이 오는 건 아니고 미국이 잘 되고 우리가 안 되면 많이들 가는 이게 일방적인 그런 브레인 드레인 관계인데요. 지난 10년간 아니 2010년에 시작한 게 우리 스타트업 붐이니까 지난 15년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 출신들이 너무 많이 창업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 봐도 그 엘리트 그룹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기회가 좋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표를 땄는데 우리나라 이게 뭐 되게 OECD 들어갈 만한 선진국들 명단 쭉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인재를 잃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고
뭐 여기 전할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글 사례라고 따옴표를 친 건 작년에 실벨 때 실리콘밸리 한국인 때 제가 오랜만에 만난 그 구글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을 때 니네 한국 사람 얼마나 되니? 한 1000명 되는데요. 뭐 한 10년 전에 한 100명, 1000명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다국적 기업에서. 굳이 국내 지사는 아니고 한국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본사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이 장표도 익숙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2002년까지는 일본이 F1 비자를 받고, 그러니까 I-20 받고 F1 비자로 유학 가는 학생들을 가장 많이 미국에 보내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2002년에. 그리고 2003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 마시고 2008년까지 우리가 1등을 합니다. 중국은 아직 올라오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중국, 인도가 1, 2등을 차지하고 우리는 3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교육, 사교육 얘기 많이 하지만 또 유학은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로 인해서 우리에게 글로벌 인재가,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었는데, 이 분들은 굳이 한국에서 힘들게 뭐 안 좋은 조건에서 나는 뭐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산다? 이거 아니잖아요. 영어 잘하고 동문들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2010년에 우리가 소셜 커머스로다가 시작된 스타트업 붐이 그때는 이커머스였고 플랫폼이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했지만 AI가 되고 딥테크가 된 이 시점에는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 영어도 잘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영역에서도 기왕 미국 진출을 하는 거라면 이거 약간의 딜레마가 있긴 있었어요. 세금을 써가지고 미국 진출을 돕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어떤 당위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기왕 갈 거면 길 잃지 말고 돈만 버리지 말고 좀 잘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기부가 준비하는 아직 이름은 없다 그러셨어요. 통합사무소가 맨로파크에 올 하반기에 오픈을 할 거고, 뭐 영사관에서 저런 자료집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후원사, 이 스생권 후원사신 아산나눔재단은 이미 마루 SF를 산마테오죠? 그쪽에 이제 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얘기가 계속 나갈 거고, 요 다음 세션에서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이 플립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왜 가냐? 이게 미국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AI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람도 AI 인재가 당연히 미국에 더 많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지금 이 벤처펄스 데이터를 보면 2024년 4, 4분기와 25년도 1, 4분기가 다른 모든 대륙이 다 가라앉는데 미국은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죠.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얹은 테이블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글로벌 탑10 유니콘 중에서 AI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반쯤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5개. 그래서 미국 진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완전히 그냥 저의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90년 1월에 대학원을 미국으로 갔는데 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도망을 왔어요. 중국 애들이 미국으로.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아버지 부시가 그 유학생들 굳이 중국으로 안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갖고 한 2년 정도, 89년도 아마 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기간 내에 미국으로 들어온 중국 애들한테 다 영주권을 줬어요. 그게 Chinese Student Protection Act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때 그렇게 약간 윈도우를 열어줘요. 그렇게 힘들게 그런 독재 국가로 안 돌아가도 된다. 그거하고 꼭 상관이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나서 좀 세월이 흘러요. 중국이 천인교획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인재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돌아와라. 우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다 지원해 줄게. 그런 거로다가 이제 지원금도 많이 주고, 뭐 이게 또 약간 그 FBI나 법무부하고 약간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일단 이 시대에 배출되는 인재들이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도 가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사업 잘하면 된다고 믿고, 우리가 만약에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돌아오겠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HR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타트업 씬을 보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섹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타트업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과연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자가 함께 일할 직원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발전할 만한 자원이 될까? 그런 질문인 거죠. 이번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 52시간 제도 되면서부터 대기업은 일은 힘들지만 일은 좀 덜 힘들어지고 52시간이니까 급여는 많이 나오는 좋은 직장이 되었고, 스타트업 씬은 점점 이제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정으로 보면 안 나오는 게 너무 맞고 삼성, 현대차 다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창업자는 누구랑 일을 해야 되나? 적어도 이 인원들 중에서 한 30%는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야만 그 팀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인재 밀도를 구성해서 걔네 일하는 거 보고 나머지들도 따라 할 텐데, 이거 뭐 다 똑같아, 수준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돈이 많겠어요? 무슨 브랜드가 있어요? 제품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업이 잘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흔히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로다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인게이지 돼서 몰입감 있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받고 이런 업무 플로우였는데, 대한민국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 사이클이 안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매년 하는 그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서 이 현상을 저는 약간 눈치를 챘는데, 한 4년쯤 전에 그 스타트업 만족도 1, 2, 3에서 3등으로다가 워라벨이 올라왔어요. 스타트업이 워라벨이 만족도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게 2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스타트업의 만족도가 40% 되고, 좀 있으면 40도 무너질 것 같아요. 대기업이 60%대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만족하는 게 뭐니 하고 들여다봤더니 워라벨이래. 이건 뭔가 되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 밑에 있는 이제 빨간 박스,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이건 뭐냐면 불만족하는 쪽. 위에 세 개가 만족이면 밑에 회색은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 불만족하는 거에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온 게 불안정한 조직의 비전 및 전략. 이거 사실은 대표님들이 원온원도 하고 뭐 올핸즈 미팅하고 타운홀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려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직원들 거의 세뇌하듯이 끌고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뭘 보고 스타트업을 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스타트업이 현재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여기 그만두면 어디 갈래? 라고 물었더니 예상대로 대기업 1등, 중견기업 2등, 그리고 뜻밖의 벤처나 스타트업으로 또 가겠다는 사람이 4등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느 단계의 스타트업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시리즈 C and F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거는 좀 안정적이고 월급 잘 나오고 좀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예산을 좀 받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관리자들, 팀장들 제일 힘들어하고, 우리가 흔히 쿨병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 거 전달하고 우리 잘하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그렇게 스타트업 조직 문화가 잘 돌아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20분 정리하면은,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했다, 그거 인정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창업자들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창업자든 투자자든 자기들은 기회를 찾아 떠날 거니까, 마침 여기 오늘 선임 비서관님도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HR은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리더십 교육을 하든 창업자 교육을 하든 팀장님 교육을 하든 뭔가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투자도 안 하고 니네가 알아서 경력직 뽑아서 굴리면 되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HR 측면에서도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